자, 2021년 1회죠. 고졸검정고시 사회 해설 담당하게 된 이성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험 어떻게 잘 보셨는지요? 예. 자, 지금 교육과정 변화하고요. 처음 이제 시험을 치렀는데요. 자,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2회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시청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 1회 기출문제 어떤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요. 이제 우리 교육과정 자체가 이제 1단원부터 9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죠. 자, 1단원 같은 경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에서는 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4%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1회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2회에도 한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문항을 분석한 이유가 일단 어떤 단원이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단원에서 뭐가 많이 나왔는지 좀 살펴보기 위함이고요. 여러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문항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그 단원을 등한시하시면 안 됩니다. 아마 2회 시험 문제에서는 균형을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1회랑 2회랑 문항의 배열이 좀 달라져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1회, 검정고시 1회랑 2회랑 문항 배열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대신 우리 이 자료를 통해서 어떤 단원이 중요한가를 먼저 캐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1단원 같은 경우는 한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문항 수가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이제 2단원인데요.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에서는 이제 세 문항이 출제가 됐죠. 자, 먼저 2단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교육과정 바뀌기 전에도 편성이 돼 있던 그러한 단원이기 때문에요. 문제 자체는 기존의 이제 기출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단원 생활공간과 사회입니다. 이거 세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이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단원 같은 경우도 기존 교육과정과 달라지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랑 유사하게 출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단원인데요. 4단원 같은 경우 두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인데요. 인권 보장과 헌법, 법 쪽인데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4단원도 마찬가지로 기존 교육과정과 같기 때문에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단원 보면 시장경제와 금융인데요. 여러분들 경제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이 경제 단원에서 가장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5문제까지 출제가 됐고요. 자, 하지만 문제 난이도가 그렇게 높게 나오진 않아서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은 없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6단원 같은 경우는 처음 이제 나온 단원입니다. 사회 정의와 불평등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1번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정의라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자, 7단원 문화와 다양성에선 네 문항이 출제가 돼서 자,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된 단원입니다. 자, 8단원 보시면 세계와 평화 쪽에서는 이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자, 9단원 미래와 지속 가능한 삶에선 세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먼저 이 8단원하고 9단원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들어온 내용들도 있고요.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 내용도 좀 섞여서 출제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회 시험 문제를 이제 또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쪽에서는 뭐를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냐.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단원이 시험 문제가 좀 출제가 많이 됐죠. 그런데 2회에서도 5문항이나 즉 20%나 차지를 할 것인가? 이건 아닐 것 같아요. 이건 아닐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뭐를 알아두셔야 되냐? 5단원 그리고 7단원 같은 경우는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좀 시험 1회 기출문제 시험에 대한 내용 어디 부분에서 많이 내용 출제가 됐는지 잠깐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는 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개념,
개념 또는 용어를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이도로 보게 되면요. 난이도 같은 경우는 이게 체감 난이도는 조금 높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과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첫 시험이다 보니까 난이도, 체감 난이도는 좀 높았을 것 같은데, 자, 중상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그래서 1번 문제가 이제 정의 관련된 문제인데요. 저희 그 홈페이지 보시면 당연히 이제 회원 가입한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모의고사가 아니죠. 이제 실제 이제 검정고시 시험 보기 전에 모의고사를 이제 서비스로 제공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2회 검정고시 시험을 보실 때 저희 이제 회원 가입을 하시고 그 모의고사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시험을 볼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도 이게 굉장히 유사한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고요. 난이도는 우리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1회 기출문제보다 약간 좀 난이도는 높아요. 하지만 굉장히 도움은 많이 될 거다라는 거 먼저 잠깐 좀 말씀드리고요. 자, 1번 문제부터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공정한 분배의 기준이 되며 옳음, 공정성, 공평성 등과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분배의 기준이래요. 분배의 기준. 자, 정의 파트 할 때 저희가 처음에 어떤 수업을 했냐면요. 자,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정의를 일반적 정의와 특수적 정의로 구분을 했다. 자, 이 특수적 정의에서는 분배적 정의, 교정적 정의, 교환적 정의가 있다. 자, 이런 걸 이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를 말씀드렸냐면 정의라는 건 기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재화를 구분하는 기준 또는 처벌을 하는 기준을 바로 이제 정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 거 보면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대우하는 것,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 등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이죠? 정답은 2번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출제는 되지 않았죠. 자, 2번 문제인데요.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거 1단원 문제죠. 그래서 1단원 같은 경우는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자, 그 파트에서 보면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배워요. 자, 네 가지, 크게 나누면 이제 네 가지를 배우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쾌적한 정주 환경. 그렇죠. 자, 두 번째는 경제적 안정, 세 번째는 민주주의 실현, 네 번째는 도덕적 실천에 관련돼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1번 보시면 질 높은 정주 환경 맞죠? 예,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인데요. 질 높은 정주 환경이라는 건 좁은 의미에서 보면 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넓은 의미로 보게 되면 생활하는 정주 환경 전체, 생활하는 공간 전체를 넓은 의미의 정주 환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 보면 시민 참여가 제한된 사회. 자,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죠.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민주주의 실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민주주의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행복 지수가 높게 나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스위스 같은 경우는요, 직접 민주 정치를 실시해요. 그래서 자신이 제시한 그런 정책이 통과가 되고 또는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면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당연히 시민 참여가 제한된 사회 같은 경우는 뭐죠? 독재나 아니면 권위주의적 정부인데요. 이런 정부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행복을 느끼기가 어렵겠죠. 오히려 국민의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이 2번이 되겠고요. 3번,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안정, 당연히 필요합니다. 자, 이 경제적 안정이라는 건 당연히 의식주가 기본이 돼야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맞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4번, 바람직한 삶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한 도덕적 실천. 그래서 지금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듯이 행복한 삶을 위한 전제 조건 4가지가 나와 있죠. 쾌적한 정주 환경, 민주주의 실현, 경제적 안정, 그리고 도덕적 실천. 그중에서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삶의 모습을 단계별로 나타낸 것으로 각 단계에는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바로 이제 생애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생애 주기에 맞춰서 각각 과업이 있습니다.
유소년기, 그리고 청소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때 그 생애 주기에 맞춘 과업이 있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생애 주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뭐 가치 판단이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자,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실 판단이라는 건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할 수 있으면 사실 판단. 자,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없고 옳다, 그르다, 그리고 뭐 악하다, 선하다 이런 표현은 이제 가치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가치 판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교우위가 있는데요. 비교우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경제 파트에서 무역 원리에서 사용하는 용어죠. 비교우위 또는 절대우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자, 비교우위라는 거는 상대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기회비용을 바탕으로 무역이 일어나는 원리가 바로 기회비용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생애주기 했고요. 자, 매몰비용인데요. 매몰비용 같은 경우는 자, 먼저 비용이 지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지불된 비용을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바로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할 때 이 매몰 비용은 전혀 고려 대상으로 집어넣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회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제가 예로 이런 예 많이 들었죠. 영화, 극장 영화관에 갔는데 어떤 영화를 한번 티켓을 예매를 하고 영화를 봤습니다. 처음에 한 10분, 15분 지나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요. 벌컥 나와가지고 이거 너무 재미없으니까 환불해 주세요. 되나요? 안 되죠. 자, 영화를 극장에서 영화를 볼 때 한번 들어간 비용은 어떻게 회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런 걸 바로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그럴 때는 그냥 나와버리는 게 합리적 선택인 거예요. 만약에 계속 재미없는 영화를 본다라고 하면 돈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시간도 들어가기 때문에 나와버리는 게 더 합리적 선택이죠. 자, 3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요. 퀴즈에 대한 정답으로 옳은 것은 기업 간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고 독점 및 불공정 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설립된 우리나라의 정부기관. 자,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먼저 여기에서 한번 정부기관,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개념을 외우지 않으셔도 국어 문제처럼 읽고 문제를 당연히 풀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먼저 1번 보면은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여기서 보면 국제래요.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요. 뭐 정치범들 있죠. 예를 들어 가지고 독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투쟁하다가 감옥에 가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사면해달라라고 압박을 가하는 기구가 바로 국제사면위원회입니다. 자, 경제 쪽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국가인권위원회입니다. 자, 국가긴 한데 인권하고 관련된 거죠. 경제하고 상관이 없고요. 자, 정답은 3번이죠. 공정거래위원회. 자, 보시면 이게 독점 또는 불공정거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독점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물건을 생산하는 회사가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독점적으로 이제 물건을 생산하다 보니 원래 시장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그 점에 의해서 시장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정해져야 되는데 이 독점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회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불공정 거래에 대한 사안,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는 독과점 얘기하는 거겠죠. 독점하고 과점, 독과점에 의한 담합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담합. 자, 담합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자, 물건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 이상인데 소수죠. 그래서 이 소수인 회사들이 서로 상품에 대한 가격을 서로 맞추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분필을 생산하는 회사가 두 개래요. 자, 이 두 회사가 모여가지고 우리 이거 시장에선 지금 1,000원에 팔지만 우리가 이거 10,000원에 팔자라고 어떻게 하는 거죠? 회의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담합입니다. 당연히 불공정 거래예요. 왜냐하면 시장 가격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의 논리를 통해서 수요 법칙, 공급 법칙의 법칙을 따르면서 시장 가격이 형성되는 건데 이런 담합이라는 건 당연히 뭐죠? 불공정 거래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런 불공정 거래 같은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4번 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선거 기간 때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선거 기간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활동을 하는데 여러분들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선거 때 보시면 막 벽보 같은 거 붙잖아요. 예, 그런 거 관리하고 그리고 선거가 일어날 때 뭐 돈을 주고 받는지 이런 걸 이제 관리 감독하는 게 바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자, 5번 문제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 국가나 사회 안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종이나 민족 등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의미한다. 국가 간 인구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서로 다른 문화, 인종이래요. 민족, 서로 다른 민족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회일까요? 다문화 사회겠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그런 구성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국가 간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더욱 심화되어 나타난다. 즉, 이 다문화 사회의 배경은 뭐냐면요. 뭐 때문에 다문화 사회가 나타나냐? 통신 발달이죠. 자, 이 교통통신 발달로 인해서 세계화가 일어납니다. 세계화가 일어나고요. 자, 이 세계화로 인해서 뭐가 나타나는 거죠? 다문화 사회가 또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먼저 이제 1번 먼저 보시면 이제 감시사회라는 표현이 있죠. 자, 요즘 우리나라에도 또는 우리 주변에서도 뭐를 많이 볼 수가 있죠? CCTV를 많이 볼 수 있죠. 예. 그러한 CCTV가 많은, 좀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사회를 이제 감시사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생태도시입니다. 이거는 생태계와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를 말해요. 자, 대표적으로 뭐 쿠리치바 뭐 이런 데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순천 이런 도시들이 있고요. 자,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이라는 건 개인들의 자율적인 동의에 의해서 사회가 또는 국가가 형성되었다라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건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제도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사회복지제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냐면요. 요거를 배웠어요. 첫 번째 보면 공공부조 배웠고요. 두 번째 보면 사회보험 배웠고, 세 번째 보면 사회서비스를 배웠습니다. 자, 담합이라는 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 소수인데 그 소수인 회사가 서로 물건 가격을 서로 맞추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담합인데요. 자, 해당하지 않은 건 당연히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2번 공공부조. 공공부조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이 있어요. 기준이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월 평균 소득 얼마 미만인, 예를 들어 가지고 뭐 3인 가족인데 월 평균 소득이 8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있다라고 치면 그 가구에게 국가에서 100%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지원금을 100% 지원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건데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 가구에 100만 원을 지원을 해준대요. 그러면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100만 원을 모두 다 100% 지원을 해주는 게 바로 이제 공공부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 또는 최소수혜자를 위해서 국가가 지방 정부나 국가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게 공공부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강제가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사회보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이게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 의료보험 이렇게 표현도 하죠. 자,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가입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죠? 자, 시민이 어느 정도 내고요. 돈을 납부를 하고 건강보험료에 관련돼서 회사 또는 어디에서 지방정부에서 납부를 해줍니다. 그래서 100%는 아니죠. 사회보험이고요. 자, 공공부조 예도 한번 써드릴까요? 이거는 기초생활급여입니다. 기초생활급여가 대표적인 공공부조 예가 되겠고요. 자, 사회서비스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공공부조나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이 사회서비스 같은 경우는 비금전적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노인,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자, 2번, 3번, 4번 다 사회복지제도에 해당이 되고요. 자, 1번 담합은 뭐죠?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는, 자, 먼저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자, 국가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되겠죠. 노란색으로 쓸게요. 여러분들 잘 보이게. 자, 첫 번째 이제 국가가 있죠. 국가.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국제 정부 기구가 있어요. 정부들이 모인 기구가 있습니다. 국제 정부 기구.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UN 있죠. 또는 EU 뭐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 세 번째는 국제 비정부 기구죠. 국제 비정부 기구. 자, 국제 비정부 기구, 그래서 이 정부 기구 하면 GO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제 비정부 기구 같은 경우는 NGO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NGO.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죠? 자, 대표적인 예가 그린피스가 있죠. 그린피스. 환경 보호를 위한 단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또 뭐가 있냐면요. 네 번째로 같은 경우는 영향력 있는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정부 이렇게 쓸게요. 또는 다국적 기업.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뭐가 된다?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먼저 설명을 보시면 일정한 영역과 국민을 바탕으로 주권을 가진 국제사회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행위 주체래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죠? 국가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익집단 같은 경우는요, 자신들의 특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8번 문제인데요. 8번 문제 보시면 기업 디귿에 들어갈 문화 변동의 요인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 자, 단 기업 디귿은 각각 발견, 문화 전파 중 하나이다. 자, 이런 문제인데요. 자, 먼저 문화 변동의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자, 내재적 요인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외재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내재적 요인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발명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발견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견. 자, 외재적 문화 변동의 원인으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직접 전파. 두 번째는 간접 전파가 있고요. 세 번째는 자극 전파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외재적 문화 변동을 뭐라고 보냐면요. 문화 전파다 이렇게 봐요. 자, 먼저 발명부터 설명을 드리면, 발명이라는 건 기존에 없었죠. 기존에 문화 요소가 없었는데 새롭게 만들어낸 것을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발견이라는 건 있었는데 몰랐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찾아내는 것을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재적 문화 저편 또는 문화 전파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른 사회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다른 사회에서 문화 요소가 들어오는 건데, 직접 전파라는 거는 자, 다른 사회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그 주체가 다른 사회로 문화를 전파하는 현상을 직접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예로 종교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종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천주교, 그러면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 프랑스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천주교를 믿고 있었겠죠. 자신들이 향유하는 이 문화 요소를 우리나라로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전파하는 현상을 직접 전파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간접 전파라는 건 매체가 있어야 돼요. 매개체.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한류죠. 인터넷 또는 뭐 잡지 이런 매개체를 통해서 문화가 전파되는 걸 간접 전파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자극 전파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회가 있고요. 을이라는 사회가 있대요. 자, 갑이라는 사회에서는 A라는 문화 요소가 있습니다.
문화 요소가 있는데, 자, B라는 사회는 없어요. 문화 요소가. 이때 이 갑이라는 사회 문화 요소를 보고서 을사회에서 자극을 받는 거예요. 오우, 좋아 보인다. 자극을 받으면서 새롭게 A와 유사한 문화 요소를 발명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극전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화 변동의 내재적 요인인가? 맞대요. 그럼 내재적 요인 하면은 발명 아닌 발견이겠죠? 근데 아니래요. 자, 아니라고 하면은 뭐죠? 문화 전파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알려지지 않은 문화 요소를 찾아낸 것인가? 자, 이미 존재하고 있었대요. 이걸 새롭게 찾아냈다 하면 뭐죠? 발견. 그렇죠? 아니다 라고 하면 뭐죠? 발명.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문화전파 그리고 발명, 발견.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좀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야지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다음에는 이제 문화 전파에 대해서 또 바꿔서 출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자극 전파에 대한 개념을 좀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9번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금융자산은 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자산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이게, 자, 자산을 일반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뭐하고 뭐로 구분을 하게 되냐면, 자, 지금 금융자산이랑, 그리고 실물자산. 자,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먼저 자산이라는 건 돈하고 관련된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대표적인 게 예금입니다. 예금. 자, 그리고 실물자산 같은 경우는 뭐 완제품 같은 거예요. 또는 건물, 땅, 토지, 자동차 이런 게 이제 실물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와 있는 걸로 보게 되면 건물, 그리고 토지,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실물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 자, 예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 문제 보실게요.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개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소에서는 선박 생산 규모를 늘리면 선박 한 대당 평균 생산 비용이 하락한다고 해. 맞아. 선박이나 자동차 같은 대규모 생산 시설이 필요한 산업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야. 자, 이게 뭐죠? 규모의 경제다라고 배우셨습니다. 자,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요. 물건을 생산할 때 많이 생산하면 더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물건을 많이 생산한다는 거는 원료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원료를 대량 구매를 할 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원료를. 자,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좀 더 싸게 물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것을 바로 이제 규모의 경제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요. 시장 실패라는 게 있죠. 이 시장 실패라는 건 뭐냐면요. 이게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요. 이 세계 대공황 때 자, 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즉 시장 가격에 의해서 시장 문제를 맡겨놨더니 이러한 1929년 세계 대공황 문제가 생기더라. 이걸 이제 시장 실패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2번 소득 재분배라는 건 말 그대로 자, 소득을 재분배,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재분배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스태그플레이션인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1970년대 석유 파동 때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 즉 이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와 그리고 물가 상승이 같이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것은 자, 이거 정말 많이 했죠. 예, 헌법 제37조 제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 보장,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하나여 뭐로서만 막을 수 있죠? 뭐로서만? 법률로서만. 그렇죠. 국회에서 만든 법률로서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1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기본권 제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기본권 제한. 자, 기본권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뭐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 이런 이제 기본권들이 있는데 이러한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이런 기본권이 제한이 가능해요. 그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뭐로서만?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관습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 한 사회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규칙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써있는 이러한 성문법적 성격은 아니고요. 자, 규칙 아실 거고 조례. 자, 법에도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냐면 법에도 순위가 있다. 가장 상위법은 뭐죠? 헌법이죠. 자, 이 헌법을 바탕으로 뭐를 만드는 거죠? 법률을 만들고요. 조례, 규칙. 자, 이런 것들을 만들죠. 자, 그래서 이 조례 같은 경우는 명령도 있죠. 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있죠. 자, 법률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조례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의회에서 조례를 만듭니다. 자, 명령은 행정부에서 명령을 내리고요.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만들게 됩니다. 자,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인데요. 자, 이것도 많이 했었죠. 신자유주의 관련된 내용. 자, 신자유주의 관련된 내용인데요. 일단 이 신자유주의 등장 배경이 뭐죠? 1970년대 석유 파동입니다. 자, 이 석유 파동으로 인해서 정부 실패가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의 뭐죠? 시장에 대한 간섭을 좀 축소시켜라. 그리고 복지를 축소시켜라. 이게 바로 신자유주의,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자, 1번을 먼저 보면요. 케인스가 지지했다. 자, 케인스 이론 같은 경우는 뭐죠? 수정자본주의죠. 자, 이 수정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1929년 대공황이 일어나고 시장 실패가 일어나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된다. 이게 케인스 이론. 자, 틀렸고요. 니은 1930년대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등장하였다. 틀렸죠. 자, 디귿 대표적인 정책으로 복지 축소, 공기업의 민영화 등이 있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자유주의라는 건 국가의 개입을 축소시키는 거예요. 복지 축소하고. 자, 리을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을 비판하고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옹호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인데요.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인권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 보시면 자,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다 인권을 누릴 수 있고요. 누구나 다 인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죠? 자, 항구성. 죽는다고 인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해요. 인권이라는 건. 자, 불가침성. 누구도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네요. 자, 2번.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다. 이게 인권이에요. 줄임말이죠. 뭐죠? 인간의 권리를 줄임말이죠. 맞는 이야기고요. 자, 3번.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인권의 영역이 축소되고 있다. 아니죠. 요즘에는 인권의 영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자, 뭐 시민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인권에 대한 권리를 국민들이 계속 주장을 했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인권에 대한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요. 자, 요즘에 이제 현대사회의 뭐 사회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환경권, 뭐 잊혀질 권리. 그렇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권리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건 정답 3번이 되겠고요. 4번, 국가의 법으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입니다. 즉, 인권이라는 건 인간의 권리인데 천부인권적 성격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권리입니다. 국가가 있어야만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적절하지 않은 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인데요. 다음과 같은 전통적인 생활 양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의 기후는 자, 열기와 습기를 피하기 위해 집을 지으면서 지면에서 띄어서 이제 집을 짓는데요. 그럼 뭐죠? 고산가옥이겠죠? 자, 토양이 척박하여 주기적으로 이동하여 불을 질러 밭을 만든 후 작물을 재배한다. 자, 이거는 이동식 화전농업. 이거는 고산가옥이죠. 고산가옥. 자, 어디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거는 열대규겠죠. 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요, 비가 많이 오죠. 그러니까 지붕의 경사가 급해요. 자, 그리고 집을 지을 때 지면에서 집을 띄워서 짓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뜨거운 열기나 습기를 차단하기 위해서죠. 되셨죠? 자, 그리고 열대기후 지역 같은 경우 토양이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비옥하지 않고 척박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이 다 비가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영양분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뭐 할 수밖에 없죠? 불을 지르고 그 재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또 어떻게 되죠? 재가 다 밑으로 비가 많이 오니까 재가 밑으로 다 빠져나가면 다시 또 이동을 하는 이런 이동식 화전 농업을 주로 한다. 자, 참고적으로 이동식 화전 농업을 하면서 전통적으로 뭐를 재배하냐면요. 뭐 이게 뿌리 식물인데 뭐 카사바, 얌, 타로 감자. 자, 이런 식물들을 이제 재배를 주로 합니다. 자, 15번 문제인데요.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우리 모의고사에도 집어넣었죠. 시험 보시기 전에 제가 문제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열섬 현상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 일단 열섬 현상이라는 건 여름보다 겨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정의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도시의 중심이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섬처럼 튀어나와 있다. 주변보다 열이 높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이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는 일단 겨울에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새벽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자, 원인으로는 뭐냐면 인공열 방출이에요. 인공열. 자, 자동차나 아니면 건물에서 나오는 이 인공열로 인해서 도심 주변보다 기온이 높게 나타납니다. 해결 방법은 뭐냐면요. 녹지 면적을 확대해야 돼요. 녹색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녹색 자체가 햇빛을 반사를 잘 시켜요. 자, 그리고 바람길 같은 걸 조성을 해야 돼요.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열섬 현상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녹지 면적의 증가. 이건 해결 방법이죠. 정답이 1번이 되겠네요. 자, 이건 해결 방법. 열섬 현상의 해결 방법이고요. 아스팔트 도로 증가. 맞죠? 포장 면적이 증가하고 아스팔트 굉장히 여름에 보면 막 더워가지고 아스팔트 위에 올라가면 엄청 덥잖아요. 이 증가. 그리고 콘크리트 건물 증가. 자동차의 배기가스 증가. 인공열 증가. 이런 게 원인이 되겠죠. 자,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기억이 들어갈 것은 자, 명예살인과 식인풍습이 문화로 인정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 일단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명예살인이나 아니면 이 식인분습이라는 건 인간의 존엄성이 위배가 되죠. 그렇죠? 자, 보편윤리라는 게 있는데 이 보편윤리라는 건 인간의 존엄성에 위배되는 건 인정을 해주지 않는 윤리입니다. 자, 생명 존중과 같이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따라야 할 행위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보편윤리죠. 정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면요. 공정무역이래요. 뜬금없이. 자, 공정무역이라는 건 뭐죠? 공정무역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커피나 카카오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 커피나 카카오를 생산하시는 분들이 있죠. 생산지가 있어요. 생산지에서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됩니다. 커피나 카카오가. 전달이 될 때 이 유통 과정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간 마진을 되게 많이 남깁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지에서 직접 생산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이 생산지에서는 저렴하게 판매하는데 소비자는 비싸게 사는 거죠. 이러니까 어떻게 하자. 이 생산지에서 생산하시는 노동자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좀 가도록 유통 단계를 좀 줄여버립니다. 유통 단계를 줄이고 소비자에게 거의 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해서 자, 생산자는 이윤을 많이 남기고 소비자는 질 좋은 그러한 품종 또는 그러한 상품을 구매하는 그러한 무역을 공정무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권력 분립 같은 경우는요.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또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그런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몽테스키웨의 3권 분립을 시행하고 있죠. 입법, 사법, 행정부가 서로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권력 분립이 되겠고요. 자, 외부 효과입니다.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이게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득이 될 수 있고요. 또는 피해가 될 수 있는데 이득이나 피해가 될 때 뭐를 안 하는 거죠? 가치를 지불하지 않는 거. 그걸 이제 외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시장 실패예요. 시장 실패. 자, 1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산업화로 생산 과정의 자동화가 이루어졌지만 이로 인해 인간을 마치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기게 되어 노동에서 얻는 만족이나 성취감이 약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자, 이걸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을 기계의 부속품처럼 여긴다. 이걸 인간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소외 현상. 자, 전체 사회가 또는 회사가 전체 기계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 노동자 자체를 기계의 부속품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러한 현상을 인간소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연고주의 같은 경우는 학연, 지연, 혈연을 중시하는 게 연고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공간불평등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농촌과 도시의 공간불평등 이렇게 나타나요. 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평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계층의 양극화라는 거는 이거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배계급이 아니고 상류층과 그리고 하류층이 많아지는 현상. 그러니까 중류층이 별로 없어진 현상을 계층 양극화 현상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세계화에 따라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면서 뉴욕, 런던, 도쿄, 파리 등과 같이 전 세계적으로 중심지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도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세계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계도시. 자, 이 세계도시 같은 경우는 주변 도시에게 재활화 서비스를 공급하게 해요. 공급을 해주는 거죠. 자, 정답은 세계도시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 세계도시 같은 경우는 뭐가 집중되어 있냐? 옳지 않은 거예요. 자, 1번 플랜테이션 농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플랜테이션 중요하죠. 플랜테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열대기후에서 나타납니다. 열대기후에서 선진국의 뭐죠? 기술과 플러스 자본 그리고 개도국 개발도상국의 노동력. 자, 이것을 바탕으로 뭐를 재배하는 거죠? 상품 작물을 재배합니다. 이걸 바탕으로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플랜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 이게 지금 세계도시에서 농사를 짓지는 않겠죠? 그렇죠? 네,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 자, 세계도시 같은 경우는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주로 입지를 하고요. 그리고 생산자 서비스가 있어요. 이 생산자라는 게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뭐죠? 소비자죠. 이 생산자라는 건 뭐냐면 기업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업한테 서비스를 해주는 것을 생산자 서비스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이런 기업한테 서비스를 해주려면 당연히 기업이 많은 곳에 그러한 회사들이 만들어줘야 되겠죠. 즉, 세계도시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어디에 많겠죠? 세계도시에 많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국제금융 업무 이런 것도 어디에 많다? 세계도시에 많이 입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인데요.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자원은 자동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수요가 급증을 한대요. 예, 현재 세계에서 가장 소비량이 많은 에너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수업 시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거 뭐라고 배우셨죠? 자, 석유죠. 1등. 자, 두 번째는 뭐죠? 석탄이죠. 세 번째는 뭐죠? 천연가스죠. 자, 그래서 정답은 뭐죠? 석유가 되겠죠. 석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그리고 19세기 후반에 내연기관, 즉 엔진이 발명이 되면서 사용량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정답이 3번 석유가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인데요. 지도에 표시된 가문화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문화권을 보시게 되면 이게 아프리카 북부 지역, 그리고 페르시아만, 그렇죠? 그리고 이란, 이라크, 중앙아시아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지역이 공통적으로 다 건조기후 지역입니다. 건조기후 지역. 자, 건조기후 지역 하면은 종교가 뭐죠? 종교가 이슬람이죠. 그렇죠?
자, 언어는 아랍어를 사용해요. 자, 아랍어 사용하고요. 자, 1번 한자를 주로 사용한다. 틀렸죠? 이거 동아시아겠죠? 동아시아. 동아시아 하면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크리스토교 비율이 높다. 아니죠? 자, 이슬람교 비중이 높고요. 계절풍의 영향으로 벼농사가 발달하였다. 이거 아시아 계절풍 지역이에요. 아시아. 자, 전통적으로 유목과 오아시스 농업이 발달하였다. 건조기후 지역의 특징이 되겠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모의 문제 해결 정책. 자, 정년 연장을 시켜야 된다. 노인복지시설 확충시켜야 된다. 노인 연금 제도를 실시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뭐죠? 자, 고령화겠죠? 자, 고령화 현상이라는 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노인분들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정책이 필요하겠죠.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인데요. 정보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정보화로 인해서 일단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게 돼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거 문제 생기게 되겠고요. 자, 먼저 사생활 침해 같은 경우는 이제 파놉티콘이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제레미 벤담이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뭐 영국 쪽에 이제 공리주의 사상가인데 그 사상가가 제시한 감옥 구조입니다. 자, 파놉티콘이라는 감옥 구조인데 요즘에 이제 정보화 사회 때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사생활 침해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많이 하죠. 자, 또 인터넷 중독도 마찬가지죠. 공간적 제약이 완화된다. 이거는 문제점이 아니죠. 자, 이거는 정보화 사회의 특징이면서 이거는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장점. 공간적 제약이 완화된다.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에서 외국 사람, 미국인들이랑 같이 대화를 할 수 있죠. 그렇죠? 저기 우리랑 반대에 있는 사람들, 그런 남미 사람들하고도 대화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23번입니다. 다음 글에 나타나는 자연에 대한 관점은? 자, 저는 그 이름만 보면은 그냥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모르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도덕 시간에도 배우실 텐데요. 일단 자연의 관점 하면 두 가지를 배웁니다. 사회에선 뭐하고 뭐를 배우냐면요. 인간중심주의랑 그리고 생태중심주의를 배워요. 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을 위해 자연보호를 해야 된다. 인간이 자연을 막 사용해도 된다라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생태중심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자, 무생물이 다 동등하고요. 생태계 자체를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된다? 생태계를 위해서 보호해야 된다. 인간도 생태계의 일부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대표적인 사상가가 레오폴드고요. 레오폴드의 대지윤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윤리적, 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존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으면 그르다. 자, 우리 교재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정답이 2번 생태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인간중심주의 사상가들은 누가 있나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고대 때부터 해서 고대 아리스토텔레스, 중세 아퀴나스, 근대 베이컨, 그리고 데카르트, 칸트, 코엔이라는 사상가까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인데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국제환경협약은 2015년이에요. 예, 2015년 12월에 195개국이 참가하여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게 2015년 12월에 파리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파리 협정 얘기하는 거고요. 자, 기후변화에 따른 피해에 취약한 국가를 돕고자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먼저 1992년에 리우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리우 협정이라는 게 뭐냐면 기후변화 협약입니다. 이 기후변화 협약에서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니까 어떻게 좀 해결 좀 하자라고 처음에 이제 제시가 된 거죠. 자, 그리고 1997년에 그 다음에 교토의정서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교토정서 같은 경우는 선진국들 중심으로 이미 발달한 국가 중심으로 니네 이산화탄소 좀 탄소 배출량 좀 줄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확장된 게 뭐냐면요. 파리협정입니다. 이게 확장된 게 파리협정이고요. 그리고 이건 좀 더 구체화된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파리 기후협약. 예. 자,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25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사람의 자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한다. 오, 좋죠. 좋은 말이죠. 맞습니다. 세계의 공존과 이익을 추구한다. 맞겠죠. 문화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맞겠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증가시켜? 조금 전에 봤죠.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되면 지구온난화가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탄소를 0으로 만들자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1번부터 25번까지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자,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체감 난이도가 조금 높을 수밖에 없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나와 있는 교재, 그렇죠? 굉장히 유사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죠? 교재 중심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합격을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